인천공항 착륙 직후 모든 승객이 내리고 텅 빈 기내. 고려항공 승무원 리에지는 갤리 한편에서 동료 12명과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옆에 24살 막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웃는 얼굴로 하늘을 날아온 그들이 마침내 전화기 한 대를 들어 한국말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날 인천공항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려항공 승무원 제복을 입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2살이었어요. 평양 보통강 근처 우리 동네에서 항공 승무원이 된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들 나와서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는 그날 저녁 두부밥을 해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잘 됐을 때 그 마음 아시잖아요. 말로는 다 못하는 그런 기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날 밤 주무시지도 못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하는 고려항공은 우리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특별한 직장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한 번 타볼까 말까 한 비행기를 저는 매주 탔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모스크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외국 공항에 내릴 때마다 느끼는 그 낯선 공기, 그 넓은 세상.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드리고 안내방송을 하고 착륙 준비를 돕는 그 일상이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승무원이 되면 일반 배급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외화를 조금 줄 수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접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 장마당,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들이 승무원 숙소 근처에는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딸 은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우리는 나라에서 특별히 아껴주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함은 나라가 우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 그게 제가 20년 가까이 품고 살아온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승무원 생활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안으로는 그물처럼 촘촘한 감시가 있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했어요. 외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혹시 이상한 걸 보거나 듣지는 않았는지.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옆집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눈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해외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비행 뒤에 팀별로 모여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가 불필요한 말을 꺼내거나 이상한 눈치를 보이면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경계해야 했어요. 그 모순 속에서 웃고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셔서는 저를 위해 밥을 챙겨주셨지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제가 승무원이 된 뒤로는 그래도 어머니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외국 물건을 구해다 드릴 수 있었거든요. 중국산 영양제라든가 좀 더 따뜻한 솜니불이라든가. 어머니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이런 거 갖다 주지 말고 내 몸이나 챙겨라 하시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제가 돌아오는 날이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딸 은별이를 낳은 건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평양 시내 건설 단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은별이가 3살 때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저도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비행이 있는 날이면 은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나섰고 돌아올 때는 꼭 뭔가를 하나씩 사들고 왔어요. 작은 사탕 하나라도요. 은별이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들어오면 달려와 안기던 그 느낌.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 식구, 어머니와 저와 은별이. 그 작은 가족이 제가 하늘을 날면서도 늘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준 뿌리였습니다. 평양 생활이 겉으로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승무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나중에 들으니 사상 불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베이징 비행 때 무언가를 봤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친구의 빈자리를 보면서 저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밝고 성실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세상. 그건 제가 알던 세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특권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 입을 막고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의문.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제가 어디로 끌려갈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생각도 없는 척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은별이 곁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를 지켜보는지 알 수 없는 눈들 사이에서요. 그 시절을 지금 돌아보면 저는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베이징 비행은 저한테 언제나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2시간 남짓 날아가면 수도 베이징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불빛의 밀도가 평양과는 달랐어요. 평양은 밤이 되면 꽤 어두워집니다. 전력이 넉넉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베이징은 달랐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중국이 넓고 큰 나라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를 뿐이라고 체제가 다르니 비교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베이징 기착 때였습니다. 저는 숙소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같은 방을 쓰던 동료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화면에는 한국 뉴스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얼른 화면을 닫으려 했어요. 그걸 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 시내 사진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빼곡하고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걸어다니고 건물마다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우리 평양 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길어야 1분도 안 됐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들이 그렇게 선전하던 남조선이 저런 모습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평양이 그것과 이렇게 다르다는 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면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그 불빛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 내내 저는 승객들에게 웃으며 음료를 드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웃는 얼굴, 단정한 제복, 정확한 말투. 그 모든 것이 북한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웃을 때마다 조금씩 피곤해졌어요. 진심이 아닌 웃음을 오래 짓다 보면 얼굴 근육이 아픈 것처럼 마음 어딘가도 조금씩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팀에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일하던 선배 승무원 해숙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비행 스케줄에서 빠졌어요. 팀장은 건강 문제라고만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돌았어요.
해숙 언니가 베이징 기착 때 한국 교민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사람이 사라졌고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숙 언니는 제가 신입 때부터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비행 중에 긴장하면 손을 꼭 잡아주던 분, 기내식 남은 게 있으면 몰래 챙겨서 저한테 주던 분. 그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됐어요. 왜 우는지 묻는 눈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요. 은별이는 그때 10살이었는데 엄마 다녀왔어 하면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온기가 제가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그 생각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겨 있었어요. 베이징 하늘 아래서 본 그 불빛들, 해숙 언니의 빈자리, 그리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 자신. 그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오철수 부기장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려항공에 입사하고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10살 위로 비행 경력만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어요. 과묵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보고 자리에서도 늘 정해진 말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이가 체제에 가장 충실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처음에 겁부터 났어요. 베이징 숙소 복도에서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던 시간이었는데 오 부기장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동무 생각해 본 적 없소?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 사람이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사람이면 어쩌나. 저를 시험하는 거라면 어쩌나.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 것을 들켰으면 어쩌나.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뼛속까지 무서웠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어요. 북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있어도 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약 한 알 구하기 힘드셨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우리는 그게 수십 년째 계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진통제를 몰래 사다가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걸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곤란해지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머니가 통증으로 밤을 꼬박 새우셨거든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늙어서 아파도 약 한 알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옳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체제를 믿으라고 배웠고 당이 인민을 사랑한다고 배웠는데 그 사랑이 고작 이것인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그리고 약도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얼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즈음 보위부의 사상 검열이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승무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질문 내용이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해외 기착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 외국인과 단둘이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동료 중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마지막 질문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동료를 고발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하늘을 함께 날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 그게 옳은 건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복도에서 서리를 마주쳤어요.
24살의 막내 승무원으로 늘 환하게 웃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 나이에 저런 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아이의 청춘이 이 안에서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데.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은별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0살짜리 딸아이의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이 안에서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철수 부기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으로 들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고 어머니가 눈에 밟혔고 은별이가 걱정됐습니다. 결심이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어느 한순간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4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뒤로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그해 가을부터 갑자기 기력이 크게 떨어지셨어요. 제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했는데 하필 그때 비행 스케줄이 연달아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며칠만 자리를 비우게 해달라고.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임무를 개인 사정으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목구멍을 막는 것 같았지만 결국 비행을 떠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착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까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 순간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저는 그냥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 평양이 보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그 도시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마음까지 잃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가셨습니다. 은별이가 할머니 곁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국가가 저한테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체제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아무리 당에 충성한다고 해도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게 하는 나라를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오철수 부기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그이도 알고 있었어요. 제 눈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오 부기장은 지금까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12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승무원들, 정비사 1명, 지상 요원 2명. 모두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해온 사람들이라고. 다음 인천 직항 스케줄이 3달 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 뒤 3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야 했어요. 웃고 비행하고 보고하고 동료들과 밥을 먹고.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은별이를 두고 간다는 것.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딸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어미로서 옳은 일인가. 함께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12살짜리를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기도 했고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자고 있는 은별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 큰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자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무슨 좋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오래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고.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여 아이의 이마를 살짝 쓸었는데 은별이가 잠결에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은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두고 가는 게 아니다. 엄마는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려가는 거다. 꼭 다시 만나자. 꼭. 저는 소리 없이 그 말을 중얼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도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닫고 다음 날 아침 비행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는 가지 못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그냥 마음속으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그날 아침 순안공항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이 제복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숙소를 나서면서 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남겨두고 가는 물건들, 사진 한 장. 은별이 어릴 적 사진만 주머니 안쪽에 접어서 넣었습니다.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철수 부기장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비행 전 점검을 했고 설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웃음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는 웃는 것으로 공포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이 마주쳤을 때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인천까지는 1시간 남짓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일반 승객들도 타고 있었어요. 제일 교포 몇 분, 외국 기업인들, 그리고 북한 관리로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에게 평소처럼 음료를 드리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기내 뒤쪽 좁은 통로를 지나다닐 때 동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각자의 공포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서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인천공항 상공에 들어서면서 기장이 착륙 준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창밖을 봤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그 너머로 공항이 보이고 더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같은 민족이 사는 땅.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땅을 바라보는데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얼른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직 착륙도 안 했으니까요. 착륙 후 승객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출구 쪽에 서서 하기하는 승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객실 승무원들이 점검을 마치고 그리고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장과 북한 측 관리 2명은 앞쪽에 있었어요. 우리는 뒤쪽 갤리에 모였습니다. 13명이. 오철수 부기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입니다. 그이가 먼저 기내 전화기를 들어 공항 지상 직원을 연결했습니다. 한국말로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는 고려항공 승무원들입니다. 13명이 대한민국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내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이 달려왔어요.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내려놓으라고. 오 부기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몬 손, 수십 년을 두려움 속에 산 손이 그렇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기내로 올라오기까지 한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기장은 계속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갤리 한쪽에 모여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고요. 박순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맞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공항 직원과 관계자들이 올라와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내린 이 땅. 돌아갈 수 없는 이 땅. 어머니, 저 도착했습니다. 은별아, 엄마 잘 왔지? 관계자들이 우리를 기내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안 어느 사무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고 난방이 잘 돼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컵을 보면서 멍했어요. 그냥 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하면 저 물을 마실 수 있다.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줘도 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들어와서 한국말로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막으려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래도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영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고 옆에 있던 남자 정비사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오철수 부기장은 의자에 앉아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저는 처음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서 어느 감정부터 먼저 나와야 할지 몸이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우는 동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당자가 제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힘드셨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너졌어요. 왜 울었냐고요? 두려움이 끝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 때문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종도 못 지켜드린 어머니. 평생 방직 공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변변한 약 한 알 못 드시고 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저는 끝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나중에라도 편하게 살게 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은별이.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와 제가 없는 집에 들어섰을 아이. 엄마가 비행 나갔다고 생각하겠지요. 평소처럼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할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도 없는 방을 보겠지요. 그 아이가 언제쯤 사실을 알게 될까요? 누가 알려줄까요? 어떤 식으로 들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박순영도 비슷했을 겁니다. 평양에 아들을 두고 왔으니까요. 그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어요. 내 아들이 걱정돼.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두고 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가족, 부모님, 이웃, 어린 시절, 고향. 자유를 얻으러 왔지만 자유보다 먼저 그리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울었던 건 드라마에서처럼 감격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어요. 두려움, 그리움, 미안함, 후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안아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 오래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은별이한테 미안하다고 소리 없이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는 며칠 뒤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이에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곳인데 처음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잘 닦여 있고 가게들이 즐비하고 간판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걸어 다녔어요.
다들 자기 갈 곳이 있는 사람들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 생활은 낯설고 어리둥절한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손을 들어서 자유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해진 답이 있고 그걸 말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각자 생각을 말해도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어색해서 한참 동안 손을 못 들었어요. 혹시 제 생각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정답이 없는 거라고 그냥 느낀 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시는 걸 듣고 나서야 조금씩 입이 열렸어요. 한국말도 같은 말인데 많이 달랐습니다. 버스, 지하철, 마트, 핸드폰. 우리가 쓰는 말과 다른 외래어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처음 외래어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그 느낌,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았어요. 서리는 적응이 빨랐어요. 젊으니까요.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처음 받아든 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게 저한테는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원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소식이 왔는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을 통해 은별이 소식을 들었어요. 은별이가 국가보위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엄마가 연락을 해왔는지, 엄마가 사전에 무언가 말하지 않았는지. 12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걸 묻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이불을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는 없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혼자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앉아서 대답을 해야 했을 12살짜리. 저는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자유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이한테 그 짐을 지운 것이 아닌가. 그 자책이 오래오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철수 부기장은 그 시기 많이 수척해졌어요. 그이도 평양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산책을 같이 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함께 결심하고 함께 뛰어든 사람들이 함께 그 무게를 나눠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던 날 수료식이 끝나고 마당에 나왔는데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평양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은별이도 있겠지요. 저도 있고요. 그 생각이 들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게 없으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사는 방이었어요. 평양에서는 어머니와 은별이와 함께 살았고 승무원 생활 중에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지냈으니 혼자라는 게 이렇게 낯선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첫날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수원에서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양에서 가끔 가던 상점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진열대마다 물건이 넘쳐났고 무엇이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과자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은별이한테 사다 주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아이가 없다는 게. 저는 그날 마트에서 과자 하나를 사들고 나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자유라는 게 처음에는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누가 나를 감시하지는 않을까,
무심코 한 말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20년 넘게 배어든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마음대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카페에서 친구와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오래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항공 관련 교육 과정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력과 경험이 여기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 출신이라는 이력이 여기서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해오면 그 눈빛이 은별이 눈빛과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 앞에 서면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가슴 아픈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버텼고 6.25 전쟁에도 버텼고 가난과 분단의 세월도 버텼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은별이가 보고 싶어요. 지금쯤 15살이 됐겠지요. 키가 많이 컸을까요? 아직도 자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멀리 있어도 엄마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은별아. 그 말을 하늘로 보내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입니다.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저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라 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고 두고 온 가족을 다시 안고 싶고 어머니 산소 앞에 한 번 더 서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꿈인가요? 우리 어르신 세대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도 수원 하늘을 봅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 은별이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겠지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아니 그 전에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냐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은별아, 엄마는 여기서 기다린다. 꼭 다시 만나자.